미국의 한 대통령이고 전 세계의 지도자인 사람이 강한 단어를 쓰면서 연설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린 에너지 스캠, 녹색 에너지 사기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가 이제 그린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고,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비과학성과 허구성과 국민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공포를 심고, 그 공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큰일 난다 라는 관점으로서 이제 탄소 중립이 악용이 되고 있고,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화된 거고요. ESG라는 이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이제 기업들이 목표입니다. 캐시플로우를 제가 보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로 흐르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에 처음 제조될 때부터 마지막 설치될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될 때까지 이 모든 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마지막에 그 돈이 들어가는 최종적인 돈의 종착지는 사실 중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출범한 기후인텔 클린텔 코리아 대표 이동엽입니다. 저는 미국 미시건 대학교 앤아버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었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환경경영 정책을 전공했었습니다. 혹시 미국에는 언제 가셨어요? 미국에는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바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미시건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미국 가셨을 때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소통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가서 1년 동안은 좀 많이 집중해서 영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그쪽에 이제 한인 학생보다는 이제 외국인이 많은 지역으로 가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수월하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재밌게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모님이랑 같이 가셨어요? 아니면 혼자 그냥 조기 유학을 가신 건가요? 저는 혼자 조기 유학을 갔었고요. 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제 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손 잡고 그냥 둘이 같이 그냥 비행기 타서 갔었습니다. 그럼 남동생도 같이 거기 가실 때 그럼 중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동생께서는? 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목표가 운동선수였습니다. 예, 축구 선수를 꿈꾸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축구 선수로 길로 갈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때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길보다는 그래도 이제 공부해서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거를 좀 어렸을 때 좀 빨리 깨닫고, 근데 이제 축구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잠시 어학연수로 미국을 한 2달 동안 다녀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푸른 잔디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환경이 저는 그때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았었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강하게 그런 환경에 가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축구도 마음껏 운동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생활해보고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해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참 그 미국엔 하기야 뭐 자연이 워낙 좋으니까 잘 돼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참 공감이 많이 돼요. 어딜 가도 이게 자연, 특별히 그 잔디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푸른 잔디가 많죠. 근데 그 축구 선수를 하시다가 어느 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나요? 물론 오늘 뭐 좀 대표님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그 전국 대회를 나갔었는데, 제가 수원에서 자라고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에서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던 건데, 수원에서 이제 전국 대회를 나갔었을 때 수원 안에서는 그래도 제가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국 대회 나갔는데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를 보고, 이 세계에서 제가 뭔가 좀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에는 저 스스로의 능력이 조금은 프로 단계에서는 힘들 수 있겠다라는 걸 느끼고, 그때 계기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주변에 터놓고 이야기하진 못하고 속으로 한 2년 정도 고민하다가
그 미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강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끔 이제 한국에 오셔서 얼마나 되셨죠? 생활하신지? 지금 한국에는 2011년도에 돌아와서 지금 한 13년, 14년째. 아, 그래도 꽤 오래 되셨네요. 예. 이제 군대도 해결해야 됐었고, 예, 군대도 일반 형역병으로 다녀오고, 근데 또 감사하게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서 또 군대 생활도 되게 재밌게 제가 공군 통역병으로 갔었는데 이제 미국 파일럿 분들, 미국 전투기 그 엔지니어 분들 통역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에 이제 F-16기 개발할 때 그 엔지니어링 그 정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 매뉴얼을 번역하는 작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작업도 엄청 재밌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투기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하면서 군 생활도 즐겁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제가 작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육해공 중에서 공군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셨던 거예요? 공군 당시에 이제 다양한 이제 통역 관련된 병가로 네. 가고 싶었고, 그때 타이밍이 이제 공군 통역병이 딱 이제 뽑는 타이밍이었고, 또 감사하게도 사실 그 경쟁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또 운이 좋게 잘 통과가 돼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혹시 가끔 미국 생각이 나진 않으세요? 나죠.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한국 돌아오시면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미국 병을 좀 앓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교하게 되고 말할 때도 네. 근데 미국에서는 뭐 네. 이러고 미국에서는 이러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많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생활의 편리성은 사실 한국이 훨씬 편리하죠. 모든 게 다 있고, 사실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항상 말씀드리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또 미국에서의 어떤 생활의 그 좀 그리움 한 포인트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뭔가 한국이 음식이 훨씬 맛있긴 한데 미국만의 어떤 그 맛이 있거든요. 또 음식에서 미국만의 맛은 약간 그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색채 없는 맛 아닌가요? 어떤 메뉴이냐에 따라서 예. 또 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치즈, 뭐 좀 더 느끼함을 원하면 그럴 수도 있고. 하긴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예. 그 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이민 오는 나라니까 그 음식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운전할 때도 또 미국에서 운전하는 건 굉장히 또 편하거든요. 도로 폭도 넓고 차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땅도 굉장히 광활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운전하다 보면 또 생각날 때도 있고. 사람들 매너가 기본적으로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 가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모르는 사이여도 이제 그런 사회 문화 이런 거는 그립죠. 근데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운전하다 한국 오면 진짜 한국 사람들 매너가 더럽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이제 제가 느끼는 체감은 좀 더럽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운전은 한국 분들이 참 잘합니다. 잘하죠. 근데 이제 양보도 잘 안 해주고 그리고 또 훨씬 더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원인을 좀 고민해 봤는데, 그게 한국 분들이 기본적으로 심성이 더러워서 아니면 심성이 좀 비뚤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 틴팅 때문인 것 같아요. 그 한국에 보면 차가 다 그 까맣게 썬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상대방이랑 뭐 소통도 못 하고 그렇죠.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 보행자들끼리 이렇게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순간이지만 어떤 인터랙션이나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양보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그냥 아무 인사 없이 그냥 가버리면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다음에 저 사람이 내가 양보해줬는데 그냥 쌩 가버리네? 그러면 다음에 양보 안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악순환의 연속이다. 네, 악순환 연속.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양보를 해줬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뭐 스마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 제스처라든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으면 감사하다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보행자에게 뭐 미리 이렇게 양보를 해줬는데 보행자가 저를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주면 다음에 또 이렇게 양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인간의 심리도 좀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국에서 생활을 그래도 한 10년 정도 했다 보니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좀 자세하게 나진 않지만 뭔가 모르는 분이나 하시는 분한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은 그때와는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틴팅을 없애면 적어도 이제 앞좌석의 틴팅을 없애면 이 교통 관련해서 이제 운전자 매너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관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좀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오늘 맞습니다. 이제 오늘 대표님 통해서도 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인과관계 이런 얘기 또 상관관계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거를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정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이고 왜 이런 책을 쓰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후정음은 기본적으로 기후과학의 왜곡된 소리를 좀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에 기반한 기후 담론을 전하는 목적이 가장 컸고요. 기존의 기후과학 관련된 서적들이나 관련 문헌들이 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제 스승님이시자 지금 현재 제가 모시고 있는 박석순 교수님, 지금 제가 대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책들이 굉장히 통찰력 있고 깊고 또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과학의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어떤 어려움에 대한 관점이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이해는 하는데 사실 전문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업계에서 있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많은 그런 그 석학분들의 책을 읽었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는 되지만 어떤 한 문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 업계가 아니시거나 정말 일반적인 그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책들이. 근데 이 기후과학 분야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고 또 지금 업계나 학계나 조금 비과학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일반 국민분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쉽고 일반 분들도 빠르게 그리고 어렵게 읽는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지만 한 2~3시간만 좀 앉아서 읽으면 훌루를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쓰고 싶었고요. 그런 관점에서의 책이 기후정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제목도 기후정음이라고 이렇게 하셨나 보네요. 네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그 한글의 취지를 설명한 것처럼 이제 기후를 간단하게 또 심플화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관점은 사실은 이제 기후과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 그 다음에 이 정책이 어느 세력, 어느 조직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최대한 그 부분을 많이 배제하고 정말 과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정책이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독자분들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책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어린 친구들도 읽었을 때 충분히 무난하게 읽을 수 있고 어떤 불쾌감이나 어떤 약간 반감이 서지 않게끔 책을 좀 쉽게 썼고요. 어떤 실질적으로 이 기후과학에 크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 탄소 중립 정책 중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책의 첫 챕터도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고 전체적인 책을 봤을 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전달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서두부터 한 중반까지 이산화탄소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이야기 로 시작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어떤 건가요? 가장 큰 오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환경을 해치고 있다. 지구의 기온을 높여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실은 그 가설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변하고 지구 기후가 변한다 라는 그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설이 모든 지금 기후과학 전반 업계에
뿌리거든요. 근데 그 뿌리인 그 가설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팩트 체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과학자분들은 아십니다. 그리고 학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흐름 방향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하지만 그 뿌리의 가설이 잘못됐다면 그 이후에 동반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과 대부분의 인간의 활동들과 지금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내용을 보고 그것을 책에 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제 논의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인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활동, 특별히 산업 활동이 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더 증가시킨다.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인간에게 아주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이제 그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통념이죠. 네. 근데 그 주장들에 대해서 팩트는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우선 첫 번째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전체 대기 중에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저는 책의 첫 번째로 담았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배출하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너무 뭐랄까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물론 조금의 영향은 주겠죠.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인 건 맞으니까. 하지만 그 양이 얼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공부했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온실가스 안에 수증기를 빼낸 상태로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배우고 언론이나 다양한 매체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온실가스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체는 수증기입니다. 구름이고요. 그런데 그 수증기가 그만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온실가스다 보니까 그것을 빼고 이산화탄소 외에 다른 온실가스만 놓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인 것처럼 많은 대중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대기 전체의 온실가스는 약 1에서 2%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3에서 4%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기권 전체의 이산화탄소량은 약 0.04%, 그게 이제 400ppm이라고 하는, 우리가 ppm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이산화탄소량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그럼 전체 이산화탄소 중에 인간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을 것이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예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 함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나 해양을 통해서 증발되거나 아니면 낙엽과 어떤 나무들이 죽었을 때 이제 낙엽이 이제 부패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구 전체에서 자연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그 전체 이산화탄소 중에 약 96% 정도라고 학계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건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 3에서 4%. 그러니까 어떤 연구 보고서는 약 3.692%라고 딱 숫자를 명시한 보고서도 있고, 평균 이제 3에서 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전체 온실가스가 1에서 2%고 약 4%, 그 중에 4%인 이산화탄소 중에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약 3에서 4%라면 대충 계산했을 때 약 10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어떤 액체나 고체처럼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 수치조차도 약 10년에 걸친 누적량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누적된 양이 10분의 1이면 매년 평균 100만 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 전체의 100만 분의 1 정도의 이산화탄소, 전체 대기 중에 100만 분의 1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인류의 모든 경제활동입니다. 를 발생하는 거라면 과연 이만큼의 미량이 지구의 기온과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그 증거 자료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악마화하고 이산화탄소가 마치 모든 인류에게 큰 해를 주는 것처럼 어떤 호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바로잡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건데, 사실 첫 번째 단은 이제 성인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거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식량 자원은 식물이죠. 모든 나무, 식물도 다 식량이 이제 식물로부터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그 모든 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라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라죠. 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먹이입니다.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기체고요.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 사실 이것은 어떤 신의 축복이거든요.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볕이 만나서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통해 동물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동식물을 우리 인간이 어떤 식량으로서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모든 이 자연의 순환이 신이 내려주신 축복이고,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모든 식물들은 죽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류도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오히려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는 식물이 먹는 먹잇감인 이 이산화탄소를 없애자는 이야기고, 식물이 먹는 모든 기체를 없애자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말의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지금 한 420, 430 ppm이라고 이제 집계를 내놓고 있는데, 150 ppm 이하로 떨어지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은 다 죽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소멸되게 되는데, 사실 지구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그 농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그린피스 창립자 중 한 분이신, 그리고 또 클린텔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보드 멤버이자 대사이신 패트릭 무어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석학이신데, 패트릭 무어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구를 24시간 클럭으로 놓고 마지막 몇십 초를 남겨놓고, 지구는 이산화탄소,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지구가 발생한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인류는 다시 살아남게 됐다. 무슨 말이냐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180 ppm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쯤이죠?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책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타이밍부터 뭔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많이 배출하면서, 또 자연에서도 화산 활동이라던가 뭔가 자연적인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졌고, 지금 420 ppm까지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700년대, 뭐 1800년대 그때쯤이라고 대략적으로 보면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너무나 극미량이고, 모든 자연의 나무와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란다. 그런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왜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식물들의 그 푸드가, 그러니까 그 식물이 곧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영양소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들이 또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먹이가 많아지는 거니까 식물들이 또 많이 번창하잖아요. 많이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 그 많이 자라나게 된 식물들이 대기 중에 많은 그 이산화탄소를 또 빨아들여서 또 다시 순환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참 그 사이클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아주 한 몇 달 전이 아니죠, 한 1년쯤 벌써 전인데, 그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그때 대선 전에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내 의견을 좀 밝히고 싶다.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많이 중상모략도 하고 비방도 하는데 내 의견을 확실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알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산화탄소가 1년에 이제 말씀하신 건 지금 현재는 한 420, 430 ppm 정도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2 정도, 2 ppm 정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대략적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1000 ppm쯤 되면 인간이 숨쉬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그 개방된 장소 말고 도시나 이렇게 개방된 장소 말고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면 좀 정신이 어지럽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니까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면 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머리가 좀 아프다, 어지럽다 이렇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머스크의 말은 1년에 한 2% 정도 지금 2 ppm 정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한 이게 200년, 300년쯤 지나면 인류가 밖에서 이게 대기 중에서 이렇게 숨을 쉬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전기차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발언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전체 이산화탄소량의 약 3~4%밖에 안 된다면 만약에 그 3~4%를 우리 인류가 정말 이산화탄소를 싹 다 중립했다고 칩시다. 다 없앴다고 쳐도 과연 나머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것을 또 포집한다는 말 요즘에 이제 뭐 CCP라고 하는데 이제 CPP라고 하는데 이제 카본 그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CSS죠. 죄송합니다. CPP가 나오네요. CCP가. CCP. 중국 공산당이죠. 네, 이거는 좀 편집.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ESG 얘기하다 보면 또 CCP도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탄소 포집을 많이 이제 또 연구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 발언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량 때문에 만약에 1000 ppm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에 의한 어떤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건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수십 년 동안 어쨌든 뭐 과학계 데이터는 이건 뭐 데이터니까 데이터는 한 1년에 평균적으로 2에서 2.5 ppm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거든요. 그 관측이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인지 아닌지는 한번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인 그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가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만 측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량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 전체의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투자이고 효율적인 그 자금 이행인가.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데 그 막대한 자금을 다른 더 기술 발전이라던가 어떤 과학 그 인재 양성이라던가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데 쓰여진다면 훨씬 더 그 강한 대한민국 앞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부강한 국가로 커나갈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는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어젠다 안에서 좀 비과학적인 그리고 잘못된 형태로 혈세가 쓰여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저는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은 왜 이산화탄소가 악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은 사실은 이 악마가 왜 되는 것인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정설이 됐잖아요. 말씀하신 것 통념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 내용은 이제 기후정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죠. 기후정음은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고 근데 지금 작가님께서 주신 이 질문은 어떤 과학적인 거에 대한 팩트가 아니라 이것이 그럼 인간이 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는 약간 정치사회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렇죠. 조금 어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잠깐 좀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근데 사실 대표님이 네. 물론 이제 이 책에는 정말 과학 얘기고 또 네. 아주 그 순수한 어떤 말씀하신 어떤 드라이한 팩트를 네. 나열해 놓으신 거죠. 네네. 근데 거기 안에 이미 트럼프가 들어가잖아요. 네. 트럼프가 들어가면 이미 그 요즘에는 트럼프가 네.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정치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그 논란이 있었죠. 네. 그 RFK 주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그 재밌는 그 데이터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 임신 중에 여성들이 타일레놀을 먹으면 그 오티즘, 그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미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리버럴한 여성들, 그러니까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성들은 임신을 했는데 네. 나는 트럼프가 말한 거는 무조건 반대로 하기 때문에 타일레놀을 나 털어먹겠다. 그러면서 막 타일레놀 한 박스 사가지고 막 집어먹는 그런 영상을 자기 틱톡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대 자체가 뭐 트럼프가 맞는 말 했든지 틀린 말 했든지 과학적으로 이게 옳은 말 했든지 아니면 뭐 틀린 말 했든지 관계없이 일단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치화되는 시대에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나 정치화된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그 대화를 할 때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을 때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 부분이 좀 그리웠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좀 더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좌우라고 이제 나눠서 생각은 하지만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굳건히 하고 대한민국을 부강한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을 많은 대중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담화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실 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상들을 저는 좀 많이 상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유리하거나 원하는 쪽이 사실은 좌진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억압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너 혼자만 생각해라 라는 관념은 이제는 조금 탈피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장을 열어야 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클린텍 코리아가 그런 기후과학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사실 트럼프의 어떤 그 연설 내용이나 를 제 책이나 또 이번에 클린텍 코리아 창립 그 선언문에도 이번 지난달이죠. 지난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던 내용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제 선언문을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서한이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넣어놨냐. 사실상 전 세계의 정치인 중에 소위 또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많은 알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들 중에 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가 실질적으로 정치적 프로젝트다, 잘못됐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정치인분들 중에서 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리너운, 잘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중에서는 저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인용을 해서 써 넣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어떤 이 메시지가 어떤 그쪽으로 공부했던 청년 한 명, 이동엽이라는 청년의 메시지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항이고 이게 단순히 저의 에세이였다면 그런 그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 연설문을 넣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책의 목적이 정말 대중들에게 이것에 대한 비과학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금은 더 귀 기울이게 될 수 있는 어떤 유명한 누군가 그다음에 지도자의 발언을 넣어 놓는 게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책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신빙성, 신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흘러가는 책의 내용들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만 했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도 미국의 한 대통령이고 전 세계의 지도자인 사람이 유엔 연설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면서 연설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 뭐라고 마음입니다. 했죠? 어떤 강한 단어를 썼나요? Green Energy Scam이라는 단어를 썼죠. 사실 scam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사기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문으로 정확히 이제 뭐 그냥 직역을 하자면 녹색 에너지 사기극이고 녹색 사기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가 이제 그린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고 그 명분을 통해서 그린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비과학성과 허구성과 그 다음에 우리 경제와 시장 경제와 기업 경제, 기업 산업,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공포 정치, 국민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공포를 심고 그 공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큰일 난다. 라는 관점으로서 이제 탄소 중립이 악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ESG라는 이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이제 기업들이 이 목표입니다. 기업을 어떤 국가가 통치하던 상황에서 어떤 환경 규제라던가 다양한 정책적 규제를 통해서 국가가 기업을 컨트롤하던 상황에서 ESG는 뭐냐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뭐냐면 국가를 넘어 이제 초국가 어떤 국가를 넘어선 어떤 새로운 어떤 조직체가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이용되는 수단이 사실은 ESG거든요. 이제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ESG가 Environment, Social, 그 다음에 Governance인데 사실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딱 당장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경과 사회가 따로인 거고요. 환경과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삶이고 거기에 왜 거버넌스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 거버넌스 지배구조 결국에 이 모든 시장 경제의 어떤 소비자가 선택하고 시장이 선택하는 어떤 기업체와 어떤 컨텐츠와 어떤 제품과 어떤 상품과 어떤 상품들이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국가나 초국가 세력의 누군가가 ESG라는 도구 안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간 기업이 살아남는 시스템으로 전향되고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 경제 체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의 해석이 있죠. 결국에는 뭐 그 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 많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실제 네. 그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혜택을 받는 정치인들도 있을 거고 네. 대표님 보시기에 여기서 이 그 기후 변화 어젠다를 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해관계요. 네. 사실은 이 이해관계는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논리입니다. 제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또 프로젝트 디자인도 해보고 또 업계 관련자분들과 이제 소통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와 또 제가 느낀 바, 제가 본 바는 이 그린 비즈니스의 거의 대부분의 그 캐시플로우를 제가 보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로 흐르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에 처음 제조될 때부터 마지막 설치될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될 때까지 이 모든 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마지막에 그 돈이 들어가는 최종적인 돈의 종착지는 사실 중국입니다. 그게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슈다 결국엔 또 어떤 뭐 중국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거의 팩트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현실이고 산업이 그렇고요. 네.
대표님은 이제 클린텔 코리아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 전에는 이제 컨설팅 업계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 또는 뭐 그린 비즈니스 또 ESG 관련해서 네. 실무를 많이 맡아보신 경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기후정음 책에도 이 부분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제조할 때 가장 핵심으로 필요한 광물들이 있죠. 뭐 히토류, 코발트, 니켈, 구리 등등 다양한 이제 광물들이 있는데 중국이 이 전체 시장, 광물 시장의 장악 비율이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수치가 있는데 히토류는 60% 이상이고 코발트는 65% 이상이고 실제로 그것을 가공해서 정제해서 수출하는 그 다음에 무역되고 있는 전체 시장의 거의 8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태양광과 풍력과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젠다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국가 보조금, 또 여기에 이제 배터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요 명목, 이 항목 안에. 이 모든 것에, 많이 설치되고, 많이 이용되고, 그 다음에 확장되면 결국에 중국이 많은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에너지 전환이다. 근데 에너지 전환은 사실상 이거는 이제 또 클린텔 본부에서도 기후선언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에너지 트랜지션은 화석 연료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 많은 대사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말은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석연료, 화석발전, 화력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폐쇄가 목적이 되는 형태로 지금 정치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에 많은 의존도를 갖게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혹여나 정말 우리 지구가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이렇게 뭐 아파하고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 정말 만약에 팩트라고 쳤을 때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태양광과 풍력이 정말 인류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에너지라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결국에 가장 큰 수혜자가 중국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정황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기술 자체의 탄소 중립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이 굉장히 큰 단점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술이고요. 많은 효율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그 한계치는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 에너지는 발생하지 않고 밤에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태양광 에너지를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은 이제 속으로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에너지를 정말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국가의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될 기술이 맞는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가 어떤 보조 역할은 할 수 있죠. 근데 국가 기저의 모든 에너지의 기본 세팅이 돼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에너지 믹스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쇠약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버너러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제 AI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AI 시대는 지금 현재 전력량보다 몇 배나 더 큰 에너지량을 필요로 할 거고 그 시대에 에너지는 국가의 엔진인데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시대가 온다 한들 대한민국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그만큼의 전력을 공급해서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것이 과연 태양광과 풍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지금 중국은 매주 거의 1기에서 2기의 화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중국은 화력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로 에너지를 계속 그 에너지를 통해서 풍력 터빈과 그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그거를 전 세계에 수출해서 또 돈을 벌고,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은 그런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로 인해서 에너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고, 그것의 악순환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벌어져 왔고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도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바로 잡혀지고 있고, 뭐 보조금 삭감이라던가 실제로 수입을 금지한다거나 라는 형태의 정책으로, 그리고 이제 유럽도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그런 국가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대한민국 언론에서 발언을 하거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크게 이야기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 같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결국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모든 돈의 종착지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ESG를 굉장히 강력하게 옹호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블랙락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뱅가드 이렇게 그 ETF 주로 활용을 하면서 엄청난 자산을 굴리는 그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 이제 시민들의 뭐 펜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금 같은 걸 운영하면서 자기들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이렇게 투자해서 중국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해관계를 많이 받아내는데, 또 자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ESG 같은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뭐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뭐 그린 그 어떤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절대 원자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고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원자력인데 그 원자력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사람들이 또 원자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극심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산화탄소 악마화가 목적인,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어떤 환경을 좋게 만들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악마가 목적인 형태의 발언들과 정책과,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산화탄소가 문제라면 원자력 에너지를 우리는 강하게 가야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또 거기에서 또 원자력 에너지는 반대한다 라는 부분들이 사실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그걸 보면 원자력을 반대하는 그 기후환경론자들을 보면 기후환경론자들의 핵심 어젠다는 반성장이구나, 또는 반자본주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반시장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젠다가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정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후보 시절에도 RE100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RE100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RE100은 말 그대로 리뉴어블 에너지, 그다음 재생 에너지 100%를 만들겠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RE100을 딱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고요. 재생에너지 100%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엔진을 셧다운 시키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제조 기반, 그 다음에 많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전력이 필요한 국가에서 그 RE100을 주장하면서 국가 에너지 믹스를 바꿔간다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기회와 기술과 어떤 그동안 이뤄놓은 것들, 성장, 기술, 그 다음에 과학, 이 모든 것을 포기하자라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처음엔 안타까웠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야겠다
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활동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믹스로 가져간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에너지 전력이 많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더 오히려 맞지 않다. 옷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해서 입히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성장에 반하는 반자유적인 반문명적인 형태의 에너지 믹스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전문가분들이나 그런 정책을 기반하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를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대중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조금만 공부해 보시고 뉴스 보시고 접해 보시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아리백 얘기했었고 뭐 관련된 업계 관계자들 또는 네. 정부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멍청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악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보통 둘 다입니다. 둘 다. 둘 다고요. 네. 알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 모르고서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 내용을 사실 정치하시거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제가 사실 오늘 그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 저희 동문들이 이제 제 나이면 각 사회 계층의 이제 실무진으로, 그러니까 뭐 지도층은 아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거나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공적인 자리나 민간 단체나 이런 데서 실적인 실무진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실무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무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위에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주장해오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각 층의 이제 지도자분들, 리더층에 계신 분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제 나이 또래, 지금 현재 이제 30, 40대의 실무로서 뛰고 계시는 정말 저는 한때는 탄소 중립 전도사였는데 정말 탄소 중립 전도사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 이런 과학적인 이산화탄소의 기본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처음부터 배울 때 그 가설은 팩트라고 달아놓고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뭐냐면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인 상태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명분이 생기고 탄소 중립이 되는 이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의 어떤 또 사명감 같은 게 생기고 이것이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만약에 그 가설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했을 땐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은 이 영상을 오늘 이제 나가게 돼서 업계에 계시는 혹은 제 동문들 이 만약에 본다면 정말 이 첫 번째 가설, 이산화탄소가 정말 지구의 기온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제 업계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원래는 그런 생각을 신봉하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시게 된 건가요? 저는 원래는 이클레이라고 하는 세계 지방정부 지속가능 협의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사무소에서 처음 이제 국제기구라는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기도 했고, 이제 세계 지방정부,
기업들이 연합을 통해서 이제 그린 비즈니스, 다양한 녹색 정책, 녹색 에너지를 이제 주장하는 프로젝트를 각 지방 정부에다가 이제 그 어플라이 시켜주는, 적용시켜주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국제 기구였어요.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오히려 더 큰 많은 지방 정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협의체를 이용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녹색 정책을 이어가는 국제 기구인데, 거기에서 이제 수원의 에코모빌리티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컨설턴트, 그때는 이제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었고.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신 건가요? 무슨 회사였죠? 국제기구죠. 국제기구. 네네. 국제기구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신 거네요. 예, 들어가서 이제 뭐 운영하는, 그 다음에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연구원이자 이제 PwC 3일 회계법인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당시에는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였고요. 그게 지금은 이제 ESG 프로토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어떤 환경 문제나 어떤 소셜,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평가, 그 다음에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시스템화되었죠. 그 당시에는 만들어가는 타이밍이었고, 그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몇몇 이제 대기업들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의 사업성 평가,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기술 당위성,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M&A 팀에서도 잠깐 참여를 해서 기술을 구입을 할 때 기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얼마만큼의 시장에서 가치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거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 ESG나 아니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그 첫 가설,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믿었고,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저도 정말 속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 이 길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했었는데, 근데 그 길로 계속 나가셨으면 돈은 많이 버셨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또 승승장구했을지 뭐 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모르겠지만, 대세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다름의 문제거나 조금 더 나냐 조금 더 부족하냐의 문제였으면 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내가 공부했던 거 할래, 혹은 내가 연구했던 거 가겠어 라는 관점으로 선택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옳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좀 더 돈이 되고 거기에 좀 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걸 선택한다? 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제 성향인데 저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네,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내가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강했고요. 거기에서 이것이 내가 돈을 벌 것이냐, 어떤 자리에 위치에 올라갈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옳은 일을 우선은 선택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것의 가장 큰 계기는 이제 계속해서 클린텔 코리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박석승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제가 대사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클린텔의 28분의 대사님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존 클라우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까 말씀드린 패트릭 무어 박사님, 그다음에 MIT의 기후학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석학이신 그 리차드 린젠 교수님, 이런 분들
한 28분이 이제 대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거기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박석순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인 최초고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일본은 그래도 많이 깨어났어요. 이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의 어떤 비과학성에 대해서 일반 대중분들도 저는 많이 알고 있다고 이제 그쪽 업계분을 통해서 들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박석순 교수님께서 대사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영상을 박석순 교수님의 그 1시간짜리 영상을 딱 우연히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고 영상을 누가 저한테 추천해줘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1시간 15분짜리 강의 영상이었는데 그때 저는 강력한 탄소 중립 전도사였고, 근데 딱 그 영상 1시간 15분 영상 강의를 딱 듣고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 날은 저도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데 방에서 딱 듣고 한 정말 거의 밤새 그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은 안 잔 상태로 눈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거의 10년 정도 연구부터 프로젝트부터 달려가다가 막 진짜 정상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막 전력 질주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난 느낌? 갑자기 다리가 어떻게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제가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그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침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그 영상은 무슨 영상이었어요? 교수님이 워낙에 다양한 강의를 많이 하셨어서 그 다양한 강의 중에 한 영상이었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강의하는 영상이었고요. 교회 성도분들께 기후과학과 탄소 중립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강의였고 1시간 좀 넘는 강의였습니다. 추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링크 받아서 또 공유해 드릴 수도 있고,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저가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보자 였어요. 그 가설부터. 이산화탄소가 진짜 지구 기온 움직이는 게 맞다고 저는 굳게 믿고 달려왔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것이 기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다른 이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 인식부터 잘못됐던 거죠. 근데 문제 인식이 그때 새롭게 생기니까 뭔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과 그동안 해왔던 거는 뭐지? 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감정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진짜 한 권도 없더라고요. 이 어떤 반대의 퍼스펙티브, 반대의 관점으로 주장하거나 의문을 던지는 학자의 책이 진짜 대한민국에 한 권도 없었어요. 박석순 교수님의 저서 3권, 2권인가 3권 정도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총 6권을 집필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박석순 교수님의 책도 읽어봤지만 박석순 교수님의 말씀은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과학자분, 다른 석학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관점이 정말 제가 공부하고 달려왔던 관점과 들어보고 제가 좀 판단해보고 싶었고, 근데 한국에는 없어서 이제 아마존에 검색을 해봤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마존에는 꽤 많습니다. 근데 영어 책이고 최소 300에서 400페이지씩 두껍게 쓰시죠. 그런 책을 제가 한 권 한 권씩 사서 그때부터 읽어봤어요. 그냥 뭐 인터넷 서칭해도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더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이 관점은 뭐 그것을 누군가가 검열하는지 이런 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올리지 않아서 없는 건지 올렸는데 없어지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요.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에서 수증기가 들어있는 다이아그램도 찾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저는 의아했어요. 아니 온실가스의 수증기라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온실 효과를 이뤄내는 가스는 맞으니까 그러면 그 수증기도 들어있는 다이어그램도 당연히 누군가는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 수증기를 빼놓고 만드는 다이어그램이 필요하면은 그렇게도 하겠지만 애초에 하나도 없다는 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도 있었어요. 저는 그거 먼저 찾아봤거든요, 구글에. 근데 없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정말 어렵게 해서 한 보고서에 조그맣게 있는 거 찾아서 그 수치를 보고서 제 기후정음 책에다가 넣은 겁니다. 수증기가 온실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그램이 아마 대한민국에는 정말 기후정음이 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박석순 교수님 이제 강의 자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외 문헌들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패트릭 무어 박사님의 책도 보고 그다음에 린첸 교수님의 연구 보고 논문도 보고 다양한 이제 박사님들 해외 석학분들의 이제 책들을 봤는데 그 결국에 지금 돌고 돌아 지금 보니 클린텔의 대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클린텔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마침 박석순 교수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클린텔 공식 대사로 활동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그 영상 봤던 그 강사이자 교수님이 박석순 교수님이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제가 그 계기로 생각을 바꾸고 공부하면서 점점 더 이제 이쪽이 뭔가 박석순 교수님의 관점 기후 위기는 없다의 관점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맞다라는 생각이 이제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 개 뭐 유튜버를 할까? 아니면 왜냐하면 이 관점으로는 어디서 취직을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쪽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컨텐츠는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활동은 하긴 할 건데 내 명함을 만든다 생각을 하고 책을 써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할 때 명함 만들지 않습니까? 인사드리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냥 어떤 책 한 권으로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를 대변해주고 소통해 드릴 수 있는 그 한 권의 책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기후정음을 생각했고 사실 제목은 처음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쓰다 보면서 이제 제목도 정해지고 내용도 훨씬 더 간추해졌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원래 처음에는 이게 그 지구 온난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뭐 불덩어리처럼 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70년대는 보니까 지구가 뭐 또 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지구가 뭐 차가워지고 있다. 그래서 다 뭐 빙하기로 갈 것이다. 네네. 근데 이게 뭐 90년대, 2000년대는 지구 온난화가 됐다가 지금은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후 변화. 네. 아주 애매한 말로 퉁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빙하기가 있고 빙하기가 있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이거는 정말 지구가 탄생한 이래 계속해서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있고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있고 환경오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런 단어들이 다 다른 뜻을 갖고 있고 다르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혼용해서 쓰니까 많은 분들이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슬로건이 기후위기는 없다예요. 왜냐하면 짧고 굵어야 되니까 슬로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태풍이 발생하고 홍수가 나는데 기후위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기후변화가 없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호도합니다. 거기서는 또 호도할 때는 기후변화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해요. 자, 기후변화는 있어요. 기후변화는 자연의 섭리였고요.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고 인간은 그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기후변화는 우리가 보통 약 30년 동안에 변화되는 양을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대기가 어떻게 변하고 물의 흐름이 어떻고 해양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을 관측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는 어느 한순간인 거죠.
당장의 뭔가 어떤 위기, 인류의 위기,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자, 그러면 말부터가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30년 동안 봐왔던 변화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가 기후 변화인데 거기에 기후 위기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기후 위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핵심은 우리가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변화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로 몰려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오염은 우리가 관리해야죠. 물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 관리해야 되고요. 상하수도 관리해야 되고요. 자, 인간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대기를 관리해서 인류는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박소순 대사님이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차라리 기우제를 지내라. 우리가 하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고 신의 영역인 거고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다. 인간은 땅에서 물을 관리하고 땅을 개척하고 땅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거기에서 공장과 다양한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는 인류 문명이 발전해왔고, 그걸 통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서 그 이산화탄소를 식물들과 나무들이 먹고 자라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인류가 지금 만들어냈고 큰 그 경제 성장을 이룬 건데 왜 이것을 악마화시키는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통제가 어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하신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자유시장에 대한 것을 통제하는 거, 그리고 개인 생활과 자유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 기후 변화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중요한 모티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신사회주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세련되게 포장을 해서 다시 나온 사회주의다. 저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박석순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박석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좀 조심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존경하시는 분이고 또 이런 큰 깨달음을 주신 분이니까. 정말 있으면은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우선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요. 물론 클린텍 코리아의 대표로서 활동은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보고 싶었고, 제 스스로 어느 정도 일반 분들 혹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데이터와 자료들을 가지고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떤 소통의 방식이나 어떤 전달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은 거의 50년 일평생을 학계에 계셨고 정말 최고의 과학자시고 어느 한 분야를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갖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대중분들에게 소통을 할 때 일반 대중분들이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게 듣는 게. 근데 아직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2다. 이제 곱셈 배우고 나눗셈 배우고 있는데 미적분 이야기하면 사실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고 재미없잖아요.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미적분 같이 어려운 이 기후과학의 이야기를 정말 1 더하기 1은 2예요. 2 더하기 2는 4고요.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고 나눗셈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를 풀어서 설명하는 관점. 그래서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책도, 교수님 책은 일반 지성인 분들, 사회에 어느 정도 기후과학에 공부하셨고 과학이라는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들은 훨씬 박석순 교수님의 책이 뭔가 와닿을 수 있고 뭔가 직관적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고. 근데 사실 제 책은 조금 직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부드럽게,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다음에 조금 그 재미를 좀 더 추구하고 싶은, 쉬움을 추구하고 싶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읽다가 끊김이 없었으면 좋은 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몇 독자분이
앉아서 한 번에 다 읽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네. 이 내용이 명쾌하게 이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쓰신 책이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냥 이걸 통해서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면 어렵기만 하고 중간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독자분들이 읽다 보면 그 흐름이 끊기면 좀 책 놓게 되고 하게 되는데 놓지 않는 책이 되고 싶었어요. 손에서. 예,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독자의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상상하면서 한 게 삼촌이나 작은아버지가 혹은 이모가, 고모가 딱 읽고 이거 너무 괜찮네 해서 조카한테 선물해주는 그 그림을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그 조카분을 있는 성인 남녀분들께서 본인이 읽어보시고 자기 조카한테 선물해주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카와 또 자녀들한테. 네네, 그렇죠. 네, 예, 이거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구매하셔서 다 조카하고 네, 뭐 자녀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대표님 혹시 ESG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고 싶은 게 있나요? 벌써 뭐 많이 다뤄주셨지만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아니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요? 뭐 ESG 하나만 가지고도 또 굉장히 긴 시간 또 대화할 수 있고, 요즘에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미 시행이 될 거고, 또 이번에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요? 예, 이재명 정부에서. 근데 이게 약간 미국에서는 조금 시들해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관련 정부 예산은 대부분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미국은 ESG뿐만 아니고요, 녹색 에너지, 녹색 관련된 모든 정책이 지금 거의 올스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 한국 언론사나 누군가가 전달만 잘하면 한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이미 대중분들이 그 미국의 소식만 들어도 많이 깨어날 거로 봐요. 그 역할을 저는 클린텔 코리아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분들, 환경 에너지 정책을 고문해 주는 분들, 그 다음에 자문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미국에서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그걸 통해 미국이 어떻게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며 이 캐시플로우, 잘못된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바로잡고 있는가를 제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일반 대중분들에게 보고서 혹은 간행물, 다양한 자료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트럼프 2기에서 환경 정책에 관련해서 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이거는 참 놀랍다, 인상 깊다 하는 그런 정책적 변화가 있을까요? 뭐 신뢰를 뭐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관세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매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관련된 제품의 관세.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리백 기업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는 형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네, 완전 반대인 거죠. 아리백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페널티를 준다? 사실은 그거는 그것까지 저는 오히려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금 현재 트럼프 2기가 굉장히 국가 경쟁력과 그 다음에 기업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바른 길로 정책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많이 기회 될 때 또 응원하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엔 이게 모든 게 정치화되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지금 한국 안에서도 미국 보수 진영과 이렇게 커넥션을 유지해서 민간 외교 차원이죠. 민간 차원의 외교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다. 뭐 정부가 못하는 일을 민간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뭐 인상 깊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완전 입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미국 정책 또는 미국에 대한 대미 관계에서도 이게 그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적인 예로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국무부에서 그 찰리 커크 관련해서 그 찰리 커크의 사망 사건을 조롱한 해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미국에 갈 비자를 발급받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의 비자를 취소했잖아요. 예, 그래서 통보를 했죠. 뭐 아르헨티나하고 몇몇 나라들 뭐 인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치가 바뀌어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럼 이게 또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보수적인 입장을 표현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기후 변화라든지 또 다양한 이슈들이 모든 게 다 이제 정치화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정부에 이렇게 안 입고 온 발언을 했던 해외 인사들에 대해서 트럼프도 하지 않았냐, 우리도 하겠다 하면서 뭐 비자를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그 국무부나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으로는 이게 중립적이라고 인정됐던 기관들을 정치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정말 공감하고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정책이 바뀌는 거는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 기후과학 분야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지, 알게 되면 다시 돌아갈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깨어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혹여나 민주당이 다시 아리백을 주장하거나 탄소 중립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개인, 어떤 세력, 지금 말씀하신 이제 찰리 커크 관련된 거는 어떤 한 개인이고 또 어떤 한 조직이고 어떤 세력이고의 문제잖아요. 어떤 인터랙션, 관계, 이해관계 이런 문제. 근데 이 기후과학은 범인류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이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은 많이 깨어났는데, 그리고 제가 앞으로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분들도 이 탄소 중립과 이 태양광 풍력 에너지, 이 모든 그린 비즈니스의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된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은 제가 봤을 땐 정권이 바뀌거나 하는 상관없이 국민들이 깨어나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거의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알게 된다면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다른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저도 앞으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근데 이제 기후과학 분야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의 팩트 체크가 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가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네. 최근에 이제 클린텔 코리아를 만드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앞으로 뭐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네네네. 근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어제 바로 창립을 했습니다. 어제 창립 선언문을 발표했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제 보내져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기후 위기, 녹색 사기극을 알리는 단체가 생겼다, 유일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고, 미국과 유럽 연합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시아에도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깨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우선 크게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기후과학과 관측 데이터를 우리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일반 대중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미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의 허구성을 알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는 겁니다. 아리백의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의 악마화가 잘못됐다는 것만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아리백의 문제점은 굉장히 쉽게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청소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성인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에 좀 기둥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선배 세대들이 이뤄낸 이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이 이산화탄소의 악마로 인해서 괴리감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고 선배 세대들이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지구가 아프잖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이렇게 발전해 왔고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식량 재배량도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사실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길게 못했는데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져서 농도가 깊어지면요. 식량 재배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깊으면요. 증발, 그러니까 기공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그 기공을 여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니까 빨리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단기간에. 그러면은 기공을 여는 시간이 줄어들면 물이 증산되는 작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물 사용량도 효율성도 늘어나요.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선순환이 되면서 식량 재배량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물론 기술의 발전과 우리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식량 재배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식량 재배량이 높아진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과학적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친구들, 청년들에게 이런 정확한 과학적 팩트를 전달했을 때 그 친구들이 갖게 될 어떤 감사함, 그 다음에 앞으로의 희망 이런 것들을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와 환경에 대한 어떤 교육 커리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구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문명에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기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기업을 통해 기술이 개발이 되고 기업을 통해 시장 경제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기업에 계속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활동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동엽이라는 친구 혹은 박석순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냐라고 이제 어떤 사담을 나누실 때 또 반대되는 의견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관점을 우리가 알고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뭐냐면 실험을 100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적 이론을 따질 때 실험을 예를 들어서 100번을 하면 99번이 같은 결과가 나와도 한 번이 틀리면 그건 법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기후운동 하시는 분들, 기후위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부 세력은 그 정반대로 이걸 해석해버려요. 뭐냐면 99번의 데이터가 이상 없음이라고 나와도 한 번만 달라도 이것이 엄청난 위기인 것처럼 몰아붙입니다. 자, 완전히 과학과 반대돼요. 과학은 100번 중에 100번이 다 나와야 법칙이 되는 거고 한 번만 틀려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100번 중에 99번이 이상 없고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한 번만 잘못된 거 나오면 그 하나 가지고 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처럼 호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탄소 중립의 뿌리고 그 가설이 잘못됐다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어떤 현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좀 봐야 돼요. 패턴을 관찰해야 되고 기후는 원래 오르내림을 반복해야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기후가 아무런 변화 현상이 없으면 인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가 있는 걸 우리는 축복으로 느껴야 되고 어떤 지구 곳곳에서 어떤 재난이라던가 기후 이상 현상은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탄소 중립이나 탄소를 줄여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실 때 과학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학이 뭘까요? 과학은 인간의 인류 문명 발전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무너지면 인류 문명 근간이 무너지는 거고
인류 문명 근간이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라 함은 자유와 번영은 국가가 부강했을 때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부강의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이 나오지 않는 국가는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근간이 과학인데 그 과학에 돈의 논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자는 본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학자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과학계가 본인이 옳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 혹은 모르다면 그거대로 또 부족함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의 어떤 발언, 그 다음에 또 박석순 교수님, 그 다음에 클린텍 코리아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과학자분들이 사실 이제는 좀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 네, 한국에 있는 과학자분들이 말을 해주셔야 되고 단순히 어떤 연구비,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국가의 앞으로 존폐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과학자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연장선상으로 제가 13년 전, 14년 전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여러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를 다니고 학술회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그린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예산, 어떤 시장 크기를 딱 봤을 때 그 단위가 몇백억에서 한 1,000억, 2,000억 이랬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물론 절대값으로 몇백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몇백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단위가 수십조, 수백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거의 100배 이상 시장 크기를 파이를 키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르텔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 집단이 생기고 있고 근데 그 파이가 몇백억, 몇천억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파이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의 어떤 수정은 작업은 거치고 조금은 더 바로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전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수십조, 수백조의 혈세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이 돈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만큼 이 판이 커졌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많은 과학자분들이 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듣고 깨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게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나 클린텍 코리아 그다음 포함해서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이 이 돈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파 진영 또는 보수 진영 아니면 뭐 본인의 확신과 소신을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 자금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정말 소신이 있고 자신 도덕적 확신에 기반을 출발했다가 나중에 동력을 상실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이 일을 바라보실 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난 이걸 옳기 때문에 그냥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곧 물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은 많이 깨어났다고 말씀드렸고 정책적으로 바뀌고 있고 어마어마한 양의 그 녹색 에너지에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양의 혈세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반대쪽의 기술과 어떤 다양한 정책들에 특별히 화석연료 뭐 이런 화석연료나 원자력 에너지나 다른 뭐 이게 사실은 AI도 사실은 반대쪽인 겁니다. 사실 애초에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기술 성장 그다음에 과학의 영역에서 그 현재 우리 그린 비즈니스의 반대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저도
맨 땅에 헤딩하는 형태로 지금 시작한 건 아니에요. 원래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한 5년 전에 했겠죠. 그때 이것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 근데 사실은 좀 기다렸던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의 속에 있었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속의 이야기는 좀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물론 옳고 그름의 타이밍이 어디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옳은 것이 대세로 만들고 그거를 통해 정말 세상의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를 전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단순히 옳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맞으면 돼요.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지금 왔다고 판단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전부터 저는 클린텔 코리아를 한 2년 전부터 너무 만들고 싶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이고, 왜 그랬냐면 첫 번째, 파리 기후협약 미국이 철회했죠. 파리 기후협약 철회하면 실제로 파리 기후협약에 실질적인 돈을 대는 건 미국입니다. 거의 정확한 돈 수치까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아마 미국이 다 자금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게 철퇴됐다는 건 이미 거기에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도 많이 분담금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죠. 네. 근데 이미 유럽이나 오히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에 좀 어느 정도 지도층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국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파리 기후협약 계속 있는 거 맞는 것이냐. 자, 그러면 미국의 이 엄청난 자본과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누군가가 발언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이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이 타이밍을 오히려 놓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도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 어떤 문학 이런 문제면, 물론 그것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과학이고 기술의 문제고 에너지 문제거든요. 또 국가 생존의 문제죠. 여기서 조금 뒤떨어지거나 어떤 미국의 움직임에 그 큰 자본, 큰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가 같이 뭔가 협업하지 않으면 솔직히 어떤 더 큰 시련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감히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 문제만큼은 바로잡아야겠다. 근데 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게 파리 기후협약 철회였고,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였고, 이제 배터리 쪽도 보조금 폐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리백 기업들에게 페널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과 화석연료와 다른 정말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 거기에 또 큰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낭비되는 돈을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우리가 바꿔나가겠다는 것을 단순히 스피커 역할이 아니라 시장조사와 연구와 많은 석학들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사회지도층,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보고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겁니다. 미래에는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 그동안 탄소 중립이라는 이 잘못된 어젠다를 통해서 억압되었던 기술들, 억압되었던 기업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경제연구소의 개념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의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그 세계 클린텔 그 재단의 한국 지부로서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목소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연합체로서 우리가 한국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다. 거기에 저는 큰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파들, 정말 애국자분들이 많은 후원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원팀이 돼 있지 않은 것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것을 원팀으로 만들어서 그 자금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효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저는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후 어젠다를 넘어서서 보수나 우파 네, 대한민국 네,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가 굳건히 한다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자금 후원금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항아리에 이제 금이 가서 물이 새는데 계속 물만 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금이 간 항아리를 잘 복원하고 그런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큰 효용의 가치를 낼 수 있다는 것만 많은 대중분들과 후원자분들께 보여줄 수 있다면 앞으로 숨어있는 후원자분들, 후원은 하고 싶은데 딱히 어디다가 정확하게 후원을 해야 본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동엽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